네, 이번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그 속보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좀 종합을 해서 다시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서 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도움 말씀 들어보죠. 자,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어제 16번째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지금 네, 감염 경로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국을 다녀왔다고 네, 하는데 이게 태국에서 감염된 건지도 아직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아직은 조사를 하고 있는 중으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 확실한 여행력은 태국을 여행을 다녀왔고, 음, 이후에 다른 곳에 여행을 가진 않고 지역사회에 있다가, 증상이 생기고 병원을 수차례 방문한 후에 좀 뒤늦게 진단이 된 그런 케이스로 보입니다. 네. 현재로서는 태국에서 일단 어떤 접촉을 했고,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있는 중으로 보이고요. 예.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요인, 음, 이런 것들을 지금 확인해서, 네.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방역 당국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이 확진자의 이동 동선을 다 이제 그 추적을 해서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태국이나 다른 나라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이걸 왜 여쭤보냐면 네.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외국에 여행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이 동선이 겹쳐서 감염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태국에서도 동선을 이렇게 공개하고 있다고 제가 알지는 못하는데요. 네네. 아마 그렇게까지 안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예. 이것은 동선을 어떻게 공개하는지 문제보다는 가서 음. 어떤 접촉을 해서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를 먼저 밝혀내고 네. 그런 위험 요인을 피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음. 제공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료 당국 대처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이 그래서 증상이 있어 갖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상당 기간 동안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지에 대해 이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서요, 검사를.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지금 나온 보도 자료나 이런 것을 보면은 증상이 생긴 이후에 환자가 병원을 방문했고 병원에서는 어, 해당 국가는 아니지만은 이게 가능성이 있을까 해서 선별진료소로도 보내고 선별진료소에서 또 연락을 하고 네. 이렇게 확인 과정을 거쳤습니다. 음. 근데 보건소나 이런 곳에서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해당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아니라고 하였고 그래서 네. 검사를 원했으나 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진료를 하다가 상태가 나빠져서 이후에 추가적으로 요구해서 좀 뒤늦게 이게 진단이 된 거거든요. 네. 이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조금 아쉽기는 하죠. 처음에 갔을 때 의료진이 요구했을 때 바로 했으면 훨씬 빨리 진단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음. 이게 시간이 결국은 늦어지고 더 위험에 노출이 된 거니까요. 네. 그래서 바로 근데 그 점인데요, 교수님. 맞습니다. 예. 요거 당시 하나만 좀. 기준으로 보면 그게 맞거든요. 근데 예. 실제로 돌이켜 보면은 의료진의 판단이 그때는 더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점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기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 선별 예, 진료소가 예, 큰 예. 병원이나 보건소로 이제 지정이 돼서 이제 그 하고는 있는데 네네. 지금 그러니까 중국을 다녀오지 않은 내국인 같은 경우는 선별 진료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기준이 지금도 고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타당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고 모든 호흡기 환자를 다 검사를 해보자 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현재까지는 가장 위험 요인이 되는 중국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음. 다음에 이런 태국이나 어쩌면 아시아 전역으로 이거를 확대해야 될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인 것 같은데요. 네. 환자가 하루에 2,000명, 3,000명씩 발생하고 있는 중국에서 오는 사람이 가장 위험 요인이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다른 곳에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환자가 나왔다고 해서 예. 위험 요인이 100이 있는 사람과 위험 요인이 1이 있는 사람을 동일하게 현재까지는 볼 수 없어서 그런 건데요. 근데 이게 음. 어느 순간에는 이 기준이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계속 유동적이라서요. 혹시 이게 뭐 진단 키트가 부족하거나 이래서 그러니까 기준을 이렇게 엄격하게 지금 설정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혹시? 예,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기에 검사를 하고 싶은데 네. 검사 키트가 숫자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음. 상대적으로 고위험군을 기준으로 아마 사례 정의를 만들었을 거고요. 네. 이게 그렇지 않고 키트는 없는데 그 기준을 확 넓히면 검사를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판단은 되는데 네.
어쩔 수 없는 판단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렇게 놓치는 환자가 나오게 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그래서 메르스 때 이제 그때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부실보다는 과잉이 낫다 이런 얘기가 이제 그때 많이 유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 그때 이런 어떤 그 말에 기초해서 본다면 만약에 진단 키트 부족 문제가 해결이 됐다면 예, 그냥 일반 병원에도 진단 키트를 보급을 하고 그러니까 의심이 들어서 오는 환자를 한번 다 검사를 하면 그게 더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닌가 싶어 갖고 소박한 생각에 질문 드린 거거든요. 예,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한데 쉽지 않은 말이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환자 오면은 예. 환자 오면은 검사해서 그 확인만 하면 될 텐데 근데 그 리스크가 있다고 정말 환자가 판단되면은 다른 루트로 봐야 되고 검체를 받는 과정도 그냥 요 앞에 서서 가래 뱉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다른 공간을 마련을 해야 되고 그 검체를 어떻게 운송을 할 것인지 위험성 있는 검체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정이고 키트가 많이 보급이 돼도 그 병원 내에서 그런 검사를 감당할 수 있는 기관은 사실 한정적일 거고요. 네. 검체를 받아서 보낸다 하더라도 외부 스탁 기관으로 보내는 선별 진료 기관도 많아질 겁니다. 참 어려운 문제네요. 정말 예, 설명 쉽지가 말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다른 문제로 넘어갈게요. 지금 2번 네. 확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완쾌됐다 이제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근데 치료 네. 과정에서 에이즈 치료제가 쓰였다고 하던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에이즈 치료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사용을 해왔었고 사실 사스나 메르스 때도 좀 사용을 해왔었습니다. 그랬어요? 예, 이미 사용을 했는데 이걸 쓰면 치료가 됩니다 하고 사용한 건 아니고요. 워낙 쓸 약이 없으니까 네. 그 갑자기 새로운 약을 만들 수는 없고 기존의 약은 그래도 안정성은 적어도 확보가 된 약들일 테니까요. 다른 환자들이 먹고 있던 약이니까. 네. 근데 이 약도 일부 효과가 있다는 어떤 실험실적인 보고 이런 거에 기초해서 조금씩 써왔고 지금도 아마 쓰고는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쓰면은 반드시 좋아진다 이런 확신을 갖고 쓰는 건 아니고요. 네.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일부 사용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번 확진자의 경우에 한정을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러니까 직효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결론까지 도출하기는 좀 너무 무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예,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기는 무리지만은 그나마 써볼 약이 그거밖에 없다면 그 약은 계속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확진자, 그 병원에 격리되어 있는 다른 확진자에게도 일단 지금 이 약을 쓰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일단 이 약은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게 이 그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킬 가능성 이걸 걱정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글쎄, 변이 가능성보다는 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환자가 중국에서 발생을 하고 계속 입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입국 제한을 조금 더 확대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이렇게 아시아 각국까지 퍼지고 있다면은 정말 우리가 감시해야 될 대상과 검사해야 될 대상이 너무너무 많아질 수도 있고 정말 한계에 달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점이 훨씬 더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게 문제인데 만에 하나라도 지금 16번 확진자 이분이 태국에서 감염이 된 게 확인이 된다면 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중국 입국 제한만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로 가고 그렇다고 대한민국을 고립된 섬으로 완전히 차단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럴 수는 없는데 이게 그 환자가 그러니까 불똥이 100개씩 넘어오는 지역과 불똥이 한두 개 넘어오는 지역이 같을 수는 없거든요. 예. 가장 위험성이 있는 중국부터 좀 입국 제한을 좀 더 확대를 하고 나머지 국가들도 주의해서 보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그나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번 확진자 있지 않습니까? 네. 이 1번 확진자의 경우 메르스 워킹 폐렴과 닮았다라고 하는 논문이 나왔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이게 아마 그런 임상 상황에 대한 얘기인데요. 폐렴이 일단 바이러스성 폐렴의 양상이 좀 닮았다는 거 하나와 그다음에 초기에 증상이 별로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잘 디텍션 그러니까 잘 진단되기가 어려웠다 이런 내용을 같이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진단이 안 된 상태에서 돌아다니면 바이러스를 그 사이에 퍼뜨리고 다닐 수가 있어서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좀 그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그러니까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데 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전파력은 센데 위험도는 그 상대적으로 낮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되는 거 맞습니까, 교수님? 이게 전파력이 강하면은
환자가 많이 생기고 그 치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 환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파력도 강하면서 네. 치명률도 어느 정도 상당히 조금 있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가장 최악이죠. 예. 잘 퍼지고 처음에 초기에 환자들을 잡아내기는 어렵고 그 다음에 임상적으로 나빠지는 경우는 꽤 많이 있고 이런 상당히 좀 힘든 바이러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이제 그러니까 나이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세한 정보가 공개가 안 되고 있어서 예. 이 뭐 치명률, 치사율 같은 거 그 위험도를 어느 정도로 판단해야 될지 기초 자료가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것도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일단 중국 상황 자체가 지금 정신이 없을 거고요. 예. 그 데이터들은 좀 뒤늦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임상 발현 후에 바로 사망하는 게 아니고 한 1, 2주 있다 사망하면은 뒤늦게 사망자가 보고될 수도 있고 예. 그 사실은 발생자를 다 중국에서 찾아내기 힘든 정도의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 사망률이 지금보다 높거나 낮아질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네. 대략 2%에서 4% 정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환자가 엄청나게 많다면 실제 사망률은 이거보다 더 낮은 수준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예,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 사망률은 실제는 이거보다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좀 데이터를 알겠습니다. 보고 유동적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0354님이 주신 질문 짧게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이 16번째 확진자 있지 않습니까? 예. 국내 공항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문제는. 저희 걱정하고 어려운 질문을 던져주셨는데요. 네. 지금 상황에서 100% 이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국내 상황도 물론 고려는 해야 되겠지만 말씀드렸듯이 위험성이 더 높은 쪽에서 더 낮은 쪽으로 쭉 이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진서 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